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 좋은 곳이에요. 투자하기.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서 외진 보유 비율이 높은 거 이거는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층 미만의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기를 대비해서 좀 우리 이제 개인분들이 좀 유의해야 할 점이랑 지금 혹시나 특히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들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게 처해져 있는 환경마다 다르겠죠. 일단 무주택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락기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영원히 빠질 거야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절대. 적당한 지점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에 빠지면 부동산 책 안 팔려요. 맞아. 당연하죠.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뭐 안 팔리죠. 최근에 뭐 주식 이렇게 행사하셨는데 사람 엄청 오셨지만 다 차진 않았다면서요. 그렇죠. 부동산은 이제 전석 매진. 네. 주식은 한 80% 정도.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빠지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 근데 막 오르고 막 10만 전자, 막 12만 전자 할 때 사람들 관심만 가져요. 네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 반대가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된다. 그래서 빠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고 네. 그런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시점이라든지 내 집 마련의 그런 것들, 나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나의 자금 조달 능력, 내가 얼마큼 이렇게 이자 비용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이거에 감안해서 지역도 좀 보시고 이런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냥 오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1주택자분들이. 1주택자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심해야 될 게 뭐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야 상급지 빨리 가자. 빨리 더 떨어지면 이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성급한 판단보다도 좀 유의해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반대로 뭐냐면 집값 엄청 빠질 거대. 집 팔고 우리. 뭐 이런 행동도 좀 리스크한 거죠. 지금 특히 뭐 조심해야 되는 아파트, 뭐 진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예를 들면 많은 뭐 책들도 있고 자료들도 많아요. 잘 보시면 뭐 제가 낸 책도 있고 나와 있고 보시면 특히 자가 점유율이 낮은 단지. 투자가 많이 들어간. 그렇죠. 투자가 많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기회는 돼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 좋은 곳이에요. 투자하기.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곳은 하락폭이 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서 외진 보유 비율이 높은 거. 이거는 다 나와요. 통계청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 검색해서 내 단지의 외주인 비율이나 아니면 자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변동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위축이 오면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사는 아파트가 많다면 그렇게 막 내 집 팔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투자로 사는 비율이 높다. 이러면은 리스크가 큰 거죠. 아직 하락기 왔을 때는 내가 있는 집이 투자 목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게. 그렇죠. 그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걸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회를 또 거기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락기 왔을 때도 부동산에서도 혹시 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 같은 게 있나요? 뭐 경매 같은 거 요즘 막 조금씩 핫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매도 근데 잘 보시면 경매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그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격 하락기에는 경매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격 하락기에는 뭐 전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대출이라든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격 하락기에는 경매가 더 어려워요. 상승기에는 오히려 경매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락기에는 경매가 좋을 수도 있는데 권리관계에 대한 해석이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하락기 때 경매를 하실 때는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봅시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서 경매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며칠 전에 뭐 영상도 한번 찍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절대 혼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 5대 강력시는 한번 점검해 볼까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요거 표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표인데 이미 이제는 지방에 일단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약간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요? 뭐냐면 자가 점유율이 높아요. 그쵸. 지방이 더 높겠죠. 그렇죠. 자기 집에 사는 사람. 그럼 소유율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 뭐 광역시를 조금 지역만 빼고는 광역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만 빼고는 그래서 지방은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면 실제로 공급하는 입주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은
매물이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공급에서도 매물, 짓는 것보다. 근데 지방은 실제로 공급되고 입주 물량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대구 같은 지역이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계속 증가하니까 우려가 큰 거죠. 충청도하고 대전 이런 지역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런 지역은 사실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지방 중에서 유일하게 외지인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세종이에요. 세종은 외지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 그럼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조정받고 있거든요. 세종이 제일 먼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지방을 접근하는 게 다르다. 인천은 수도권인데 인천은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지금. 뭐냐면 외지인 비율도 높고 입주 물량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인천이 조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계속 위축받을 수 있고 이런 지역을 최근에 뭐 조정 재정 지역에서 해제시켜 줬잖아요. 그런 지역은 해제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책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집값이 오를 때 그렇게 잡으려고 정책했는데 잡혔습니까? 안 잡혔죠. 단기에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이제 집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지역 해제하고 막 대출 규제 풀어줄 수도 있어요. 당장 안 잡히겠네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달려들어서 그래 바닥이다라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책에 대해서 지방에서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지금. 지방이 먼저 좀 나빠질 테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도 정책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액션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부산은요? 부산은 상대적으로 이걸 보시면 부산이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이미 좀 많이 조정받기 시작했어요. 좀 빨리. 예. 그리고 일부 지역 많이 오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뭐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많지 않아서 하락폭이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오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광주는요? 광주는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위축받을 가능성이 있죠. 울산은요? 울산은 가격이 외지인 비율이 은근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울산이 호당 가격이 낮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린 지역이에요, 울산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자고요. 지방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외지인 비율과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죠.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서울은 외지인 비율과 투자 비율, 그리고 자가점 비율 이런 걸 많이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방은 거기다가 입주 물량을 같이 더해서 보시면 좋겠다. 서울하고 지방은 수도권 입주 물량하고 좀 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대전만 볼까요? 대전은 입주 물량이 꽤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축받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여기 언급된 지역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좀 떨어진다면 많이 떨어질까요? 다 한번 봤을 때 여기 이제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저는 경기가 많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구를 말씀하시지 않나요? 대구는 경기보다 덜 올랐어요. 네, 그래서 경기하고 비교할 때는 경기 지역이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이미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죠. 자, 문재인 정부와 이제 윤석열 정부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정책의 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크게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네. 하나는 뭐냐면 매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주택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대출 완화 정책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보유세 완화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많이 해줄게.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유세 완화해줄게. 그러면 뭡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안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로 뭐냐면, 자, 대출을 많이 해줄게. 근데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금리가 높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건.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보유세를 완화해줬다. 그렇다고 해서 안 팔 거냐.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까 말까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세금보다도 집값의 전망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보유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매물은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프. 최근에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팔아서요. 그래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 이제는 거래 회전율이라는 건데, 이거 보시면 요 주황색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의 호당 거래 회전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회전율이 지금 2.6%거든요. 그럼 100세대 중에서
1년간 2.6채가 거래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시장에 거래도 안 됐고 물건을 내놓지 않았다. 네. 왜 안 내놨을까요? 이 기간 동안 보유세는 계속 올랐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보유세 뭐 5천만 원 더 내도 문제야? 매년 2억씩 오르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만약에 반대가 되면, 자, 보유세는 이제 낮춰줄게. 네. 근데 집값이 1, 2억씩 빠져요. 그럼 뭐가 현명합니까? 집을 내놓는 게 현명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약간 이제 여기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 중에서 매매 매도와 전세 월세를 다 합친 거예요. 네네. 근데 매도 물량만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도 물량이 지금 6만 5천 건 정도 돼서 1년 전보다 50%가 증가했어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정 속에서 이런 정책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부동산 트렌드가 똘똘한 채 같은 그런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강남 쪽에서 아마 수혜를 좀 본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럼 윤석열 정부 때의 트렌드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라 아니면 이 똘똘한 채는 계속 가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의 차별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시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하락하고 동반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는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똘똘한 한 채가 어쩌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똘똘한 한 채를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놨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제 논리대로 의하면 더 변동성이 크고 더 가격 하락폭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똘똘한 지역에 나는 너무 살고 싶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떨어지면 수요가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 수요가 그 수요하고 다른 수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추진하는 건 민간 공급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지고 이제는 이 규제를 완화해지고 확대되는 거잖아요. 노후주택이 상대적으로 좀 길게 보면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죠. 노후주택이요? 네. 사실은 그 전 정부에서는 새 주택, 새 집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신축. 그런데 신축 사야 된다. 그런데 신축은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노후주택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오래된, 뭐 제가 굳이 이름을 붙이면 올디스 밭 굿디스? 뭐 이런 시장이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향후 5년 부동산 시장을 좀 결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부동산 공략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캐치프라이즈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게 정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시장에서 정책의 시차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기 시작하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상승할 때는 오히려 또 상승이 기폭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 또는 어떤 이렇게 완화책이 또 나중에 한 4, 5년 후에 집값을 또 크게 올리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주목해서 정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쨌든 지금 공급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어디에 좀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될 거라고 보세요? 흥미로운 건 이제 민간을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책도 정부에서 그렇게 세우고. 근데 민간이 공급할 때는 주택 가격이 좋아야 민간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쉽지 않은. 정부의 의도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원래는 250만. 그건 이제 신도시를 포함한 건데 3기 신도시는 공급이 되겠죠. 이미 사전 청약을 받고 있고 향후로 3, 4년 후에는 실제로 입주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토지 확보도 이제 수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지방에 이런 신도시,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에 공급이 계속 증가하겠죠. 대신 도심에 공급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가격이 조정받을 때 공급이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3기 신도시 혹시 뭐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을까요? 3기 신도시는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티켓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청약할 수 있는. 근데 경기가 또 안 좋을 때는 3기 신도시가 쉽게 말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청약 경쟁률이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고 3기 신도시는 더 떨어질 수 있고 쉽게 말해서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 좀 아랑곳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역을 말씀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감내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좋은 지역, 가장 3기 신도시 볼 때 가장 좋은 지역, 서울하고 근접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지역에 이제 선별해서 청약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청약이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예, 3기 신도시는. 상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청약제도 변화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청약 전략 팁이라든가. 그건 정책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네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 전통적으로 뭐 어떤 비율이 증가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돌려서 뽑는 추첨제? 추첨제가 많아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점수제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가점제. 근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 이제 추첨제를 비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네. 그런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변화는 좀 있을 가능성이. 근데 이게 하락기가 지금 만약에 지속된다면 근데 무주택자인 분이 만약에 청약을 노릴 수도 있고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집가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청약은 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집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왜냐면 뭐 절대 가격이 싸니까. 제가 싸니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뭐든. 그렇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관점에서 청약은 아마 지금 우려사항이 뭐 이런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자재가 오르고 이래서 그것도 오를 거다. 그런데 지금 그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냐면 건설사들 이익을 줄이거나 이런 차원에서 분양가격을 낮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뭐 분양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전 적어 보입니다. 그럼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기 신도시는 일산하고 일종의 분당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빠르게 되기는 되게 힘들어요. 특히 시장이 위축될 때는.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고층지대여서 고밀도 지구라고 하는데 용적률을 아무리 올려줘도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그러니까 높게 질수록 건축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채당 높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런 시장이 안 오면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들이 대규모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장 전체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2013년, 14년 때는 강남에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었어요. 그때 왜 미분양이었냐면 가격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어쩔 수 없이 높게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때 기회가 됐지만 조합원들이나 그 시장에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악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특히 재건축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뭔가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의 보유세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좀 완화해 준다는 게 가장 큰 세금 정책이고요. 일반적으로 또 하나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든지 무주택자가 집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완화해 주나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거는 정부나 정권을 떠나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똑같이 나오는 정책이 또 있어요. 극심하게 안 좋아지면. 집을 사면 이제 양도세 완화해 줄게. 안 내게 해 줄게. 아예. 그리고 뭐 재산세 뭐 제로 해 줄게. 취득세 안 내게 해 줄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좋죠. 네. 그런 정책이 나온 걸 한번 유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동산에서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지에서도 사실 교통망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부동산 블루오션 뭐 GTX에서 혹시 뭐 주목해야 될 곳들이 있을까요? GTX는 이미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미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교통수단이라는 게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전 전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봤을 때 이 교통 호재를 어떻게 볼 거냐. 시장이 안 좋을 때 교통 호재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아, 교통 호재가요? 네. 어떻게 악재에 작용하죠? 시장이 안 좋은 뭔가 호재가 있으면 약간 그래도 받쳐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 이유는 근저에는 뭐냐면 그 전에 이게 다 반영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뭐 GTX 그게 다 아는 거 남들도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게 급등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럼 떨어지는 폭도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일관된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교통호재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이제 아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반대 이런 거가 있었어요. 시장이 막 좋을 때 2000년대 초반하고 후반에 막 좋을 때 청라라는 지역이 교통호재의 대표적으로 네네. 그리고 어디면 송도 이런 지역 네. 거기에 막 인천대교 만들어지고 네. 근데 그 이후로 가장 안 좋았던 지역들이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교통호재가 나쁜 게 아니고 교통호재 때문에 많이 오른 게 문제예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폭이 큰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요즘 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이슈일 텐데 미래의 대장 아파트가 될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좀 어디일까요? 이건 조건이 필요해요. 저밀도 지구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층 미만의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많이 오르고 가격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만약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를 통틀어서 저밀도 아파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그런 지역이 쉽게 말하면 수익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 조회해 보면 어느 아파트가 저밀도 지구다 이런 것들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 봐도 옛날보다 확실히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아졌잖아요. 전문가분들도. 근데 여전히 상승을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하잖아요. 사실 또 뭐 하반기라든가 내년에 상승을 100%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 그러면 위원님 봤을 때는 그 상승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상승한다고 얘기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약간 이 상황을 국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특수하다. 그리고 요 지역은 특수하다. 요 지역은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 이런 게 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건 글로벌하게 다 올랐어요. 그렇죠. 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국가별로 살펴보면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캐나다입니다. 아, 한국이 여기서는 뭐 1등은 아니네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한국이 1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가 왜 모든 나라들의 주택 가격이 다 올랐을까요? 유동성.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급 부족. 아니 다른 나라 공급 많았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살기 좋은 거. 한국이 갑자기 수출이 많이 돼서 반도체가 잘 돼서 다른 나라도 경기 좋았어요. 그러면 다 수출 잘 되고 이랬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올랐다는 건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건 유동성이잖아요. 금리가 낮아져서 유동성이 폭발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 빠지면 한국만 안 빠질 수 있을까? 아니죠. 최근에 벌써 이미 이거 한번 보세요. 캐나다 가격인데요. 캐나다가 6월에 최고 가격 대비 19%가 하락해요. 아까 캐나다가 왜 먼저 빠집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이 하나 있어요. 네네.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네네. 먼저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좀 외면하시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그분들은. 그건 국지적으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뭐 제가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저 작년 11월 집 샀는데. 내 집 마련이니까요. 김 작가님 괜찮습니다. 잘 되시고 계시고 지금 계속 구독자 수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